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돌입을 시사하는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 지구의 긴급 대피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마스와는 교전을 확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련해 정치권도 바삐 움직였는데 자세히 살펴봅니다. 각종 사기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남현희 씨는 조금 전 전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전창조 씨 각종 의혹을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현희 전청조 씨와 관련해서 각종 제보를 받아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서울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남현희 씨가 조금 전에요. 한 라디오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은 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 의원님, 전청조 씨 관련 사건은 굉장히 요즘 깊게 파고 계신데 네.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우선은 제 지인이 세미나에서 강연한 전천조가 사업하라고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아, 지인께서요? 네, 그 이제 지인이 피해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에 의심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했고 네.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현희 결혼 관련 정천조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것을 지인이 보고 네, 인터뷰에서 세미나에서 강연한 정천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이 사건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일단 제보자들도 직접 만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다양한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신 바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접 만나본 사람만 4명 정도 되고요. 네 분. 네, 세미나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제 지인이 유일하게 지금 한 명이고 그 지인에서 이제 같이 들었던 수강생들 네.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그분들이랑 그 다음에 전청조 씨와 이제 실제로 같이 살았던 친언니처럼 지냈던 네. 분이 제 인스타를 보고 네. 제 제보를 계속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언론이나 이제 진정서 제출했던 그 내용들이 그 제보자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제보자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예. 보면 이제 전천조가 이제 같이 놀러 가가지고 경호원들 대동해가지고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주변들한테 크게 돈을 뜯었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이제 손해를 봤고요. 그 지인의 또 지인 같은 경우는 2억 원 실제로 계좌가 입금한 것을 다 확인을 했고요. 아, 입금된 걸 확인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피해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하셨다고 했지만 저희는 못 봤으니까 주장으로 일단은 네. 하겠고요. 자, 일단 그리고 전 씨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 상대로도 사기 미수 그리고 사기와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 요청하는 진정서를 일단은 제출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였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하고 실제로 피해를 봤지만 이제 남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기 행위로 피해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벤틀리와 명품 등을 이제 주로 받았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발언들을 모두 살펴보면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직접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크닉스 업체가 이제 관련 업체입니다. 어떤 업체죠? 그 이제 이 강연을 주도로 했던 네.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이제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말씀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시크닉스는 전청조와 네. 그다음에 유튜버 로얄남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남현이 그렇게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장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시크니스 대표가 남현이 펜싱 아카데미 간 것까지도 저는 확인을 했었고 네, 그 내용들에 대한 증언들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중점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예.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남효인 씨 상대로도 이 사기와 사기 미수 의혹이 있다. 네. 이런 내용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이 아직까지 좀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 제보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 네, 지금 여러 피해자분들이 이제 다 이제 거의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세 명 더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분들도 지금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분 2022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 갚을 때 되니까 네. 갑자기 대표님이 그 이제 경호원분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표님이 자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대표님이 남겨둔 이제 상속 재산이 있는데 예, 예. 이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8천만 원이고 1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피해자들한테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을 해달라. 네.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 네, 그런 케이스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시크리스라는 그 컨설팅 업체였나요? 네. 뭐 그런 업체에서 뭐 회의를 주선할 때 남현희 씨도 일단 회의에 같이 하고 분명 알았다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남현희 씨도 공범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 시크니스 업체 대표가 직접 그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현희 펜싱 스쿨 아카데미에서 직접적으로 이 관련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같이 합니다. 삼자가 회의를 네. 뭐 전청조 씨, 남현희 씨, 그다음에 로얄남, 로얄남? 유튜버 로얄남이랑 그다음에 시크니스 멤버 2명 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리고 경호원 그 전정주 씨가 대동하고 다닌 경호원이 한 10명 정도 뭐 된다고 하던데 네. 뭐 사진 보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보면요.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정주 씨가 그 경호원들한테 월급을 줬는데 뭐 한 달에 1,500만 원 줬다. 네. 근데 뭐 아니다. 그보다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전청조 씨가 직접적으로 보낸 카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인 경우에는 네. 1,500만 원, 이제 비경력직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경호원 직접적으로 했던 경호원이 직접 카톡을 보내가지고 네, 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맞다라는 어. 카톡도 보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네. 더 자세히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네. 그 전청조 씨가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면 본격화되는 거라고 봐야겠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되고 파도 계속 나오면 양파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전청조 사건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녀 의혹, 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문제가 되었다가요. 이제 그 이후에는 재벌 3세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었고 이제는 워낙 이전에 사기 전과도 있었고요. 지금 사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 미수 사건들이 이미 강서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었고 이를 송파경찰서가 이관받아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상황입니다. 이제 이 수사의 쟁점은 아무래도 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디까지가 피해자이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전청조가 이런 남현희 씨의 후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재벌 3세 사칭을 통해서 어디까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조차도 지금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고소장을 접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수사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 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피해금도 적절하게 돌려드릴 그런 방안들까지도 좀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김 의원님 주장에 따라서 남현희 씨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테니 반론을 저희에게 주시면은 충분히 담아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방송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남현희 씨한테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반론 요청 드릴 테니까 한번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임재 변호사 말씀대로 이제 김 의원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요.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제 보내졌습니다. 뭐 이렇게 옮겨간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을 거주하고 있어서 아마 옮겨진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시그니엘이 11월 3일 날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청조 씨가 다른 데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시그니엘 거주지가 네. 뭐 만료가 된다. 11월 3일 날. 네, 월세가 이제 만료가 된다고 월세였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진정서를 서울청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서울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경찰 수사를 이제 전 씨가 이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재벌 상세를 사칭하기 위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다는 건가요? 아까 김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전청조 씨가 서울 고급 주상 복합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작은 평수가 보증금 3억에 월세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월세 2천?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청조 씨가 여기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청조 씨가 이 고급 주상 복합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달 3일이면 월세 계약이 만료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 가족과 잘 안다는 제보자와 MBN이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고 그거를 월세로 임대를 해서 사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1년은 안 되는데 1년 정도. 저도 이제 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술 살려고 42층을 내려갔거든요. 42층에서 많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분도 흡연을 해서 저보고 이제 담배를 같이 피자. 제보자 말대로 1년을 월세로 냈다고 하면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한 6억은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씨가 이제 돈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많이 사기를 쳐서 금액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필요했을 텐데 그 고급 주상 복합 시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급 주상복합은 본래 용도가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보다는 대출 규제가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가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40%까지 가능하지만 네? 이 고급 주상복합의 경우에는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2배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주상복합은 사실 월세로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최소 60억에서 100억이 되는 이 매매가에 비해서 단기적인 접근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전청조 씨가 좀 이런 것을 좀 등에 업고 월세로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임재 변호사. 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전청조 씨가 발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카드로, 신용카드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홀렸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비싼 고급 주택에 거주한다. 그리고 또 고급 차량, 외제 차량을 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명품 공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를 제시한다.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네. 또 사기 범죄에서 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요. 전 씨 역시 굉장히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고급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카드가 위조된 것은 아닌 건지 명품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이런 카드를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결제가 되는 카드였는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고요. 이 카드가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카드를 모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중요한 점은 이 카드 소지했냐 소지하지 않았냐 이것보다도요. 네. 소지할 자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간에 들어온 얘기로는 그 자산이 100억대 이상이 돼야지 그 카드를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산이 200억 원 가까이 돼야 되고요. 연봉은 한 15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 카드 실적이 2억 5천만 원을 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임재 변호사 아시나요? 그런 카드가 있었던 사실? 카드가 존재? 있다는 사실을 저도 풍문으로만 풍문으로, 들어봤는데요. 예.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제시하고 나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많다는 거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수법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석 의원, 예. 그 피해자들이요 이렇게 전 씨가 이렇게 돈을 막 쓰는 모습, 많이 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서 조금 현혹돼서 속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피해자분들을 여러 명 만나봤지만 네. 2023년도 최근에 이제 속았던 이제 강연에서 속았던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 쓰는 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에서 강연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다음날 그 수강생들한테 전부 다 카톡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동업하자. 나 이런 사람이니까 업체에서 강연을 했으니까 네. 동업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좀 쳤던 것 같고요. 2022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뭐 돈도 많이 썼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한테 동정심을 좀 홀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그 이제 혼외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면서 나는 아빠도 2명이고 엄마도 2명이어서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이 동정심을 제일 첫 번째로 뒀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는 이제 그런 불쌍함 때문에 가장 믿게 됐다. 약간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력과시보다는 불쌍함, 동정함에 네. 좀 속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보자들한테 내용 들어보니까. 예. 왜냐하면 재벌의 혼외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정말 불쌍하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청조 보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께서.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 김 의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현희 씨를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고 계신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를 또 어떤 갖고 있으시다고요? 네. 대체적으로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이제 보통 성전환을 하고 나서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과거 인터뷰를 보면 전청조 씨와 이제 그리고 특정 이제 신원 불상의 남녀 그리고 기자 사칭한 분이 네. 이제 저녁 식사를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남녀한테 전청조 씨가 언니랑 오빠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남녀는 저희 제보자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되게 친했던 전청조와 친했던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남현희 씨가 말씀하시는 게 좀 모순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전환 수술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피해자분들도 그 전청조 씨가 가슴은 이제 제거 수술을 한 거는 본인들도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피해자분들께서도 이제 남현희 씨를 대체적으로 다 공범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는 좀 철저하게 좀 수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범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전청조 씨가 고가의 선물을 줬다. 네. 이런 것도 좀 주장의 근거로 좀 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들한테 그 돈이 어떤 피해자분들은 자기한테 사기쳐가지고 3억 원을 사기친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남현희 씨한테 갔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분도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의 주장이지만 그래서 이건 경찰에서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남현희 씨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고요. 반론 기회를 오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만약 전 씨가요 이제 추가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요, 네. 그 전 씨가 남현희 씨한테 줬다는 그 고가의 선물들은 환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요, 남현희 씨가 SNS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은 내역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포스팅한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아주 고가의 3억 원대에 효과하는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뭐 명품 가방이라던가 뭐 굉장히 비싼 이제 이어폰 등 이제 여러 가지 선물 목록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보다 선물을 받은 내역은 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전체 공개로 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한 내역들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남현희 씨가 실제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런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원치 않는 선물이었음에도 먼저 그냥 전청조 씨가 무작정 들이밀고 이거를 뭐 포스팅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주장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기 범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겠지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눈물과 땀이 섞인 이 돈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가에서 나서서 몰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관련 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이제 범죄와 관련된 범행에 사용됐던 그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타인에게 이미 귀속이 되었을 때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중고로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네. 그 차량이 만약 범죄와 관련된 그런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차량이어서 제가 그 차량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마다 무조건 이게 지금 혹시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여가 하지 않은 제3자가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현희 씨가 혹시라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도 받은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걸 국가에서 가져와야 되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아, 네.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실 피해자에게 받아갈 돈 전혀 없을 거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최대한 그렇다면은 남현희 씨가 이거를 돌려놓고 그렇다면 전천조 씨가 이걸 뭐 팔든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든 현금화하든 최대한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일단 남현 씨가 그 고가의 선물들을 올렸던 SNS는 일단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계정도.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서 전청조 씨가 과거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BS 한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통해서 우선 공개가 좀 됐는데 네. 충격적이게도요. 2017년 결혼할 당시에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행세를 한 건데 남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신부의 가족들도 전청조 씨를 남자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좀 충격입니다. 그 공개된 결혼식 영상에서는요, 이 3년 전엔 또 신부로서 남성과 결혼했다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신랑이었고 예. 또 신부로서 결혼을 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연예 기자 이진호 씨에 따르면 네. 전청조 씨가 2020년 9월경에 남자와 혼인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전청조 씨가 혼인 신고를 할 당시에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여자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 혼인 상대는 다른 교도소의 남자 수감자였고 둘이 교도소에서 펜팔로 만나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둘이 혼인 후에 1년여 만에 이혼을 했다는데요. 사실 교도소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이 혼인을 한 배경에 특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 특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이제 좀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자, 이번엔 출산 의혹도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 출산 의혹까지요? 네, 이번엔 출산 의혹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진위 여부를 다 확인하기도 버거운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엔 출산 의혹인데요. 지인들에게 본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할 당시에 친한 지인,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지인의 딸이었었다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다는 그런 제보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도 아이를 키운다 내지는 나도 미혼모로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아이를 낳은 적도 있다 이렇게 일종의 허풍처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보자들이 지금 이 전천조 씨와 관련된 학창 시절이나 그 이후의 20대 시절에 대해서 제보를 해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일단 남성으로서 어떤 결혼식을 했던 그런 사진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100% 여자가 맞다. 나는 100% 여자로 알고 있었다. 이런 제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분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2번으로 시작하는. 자, 장가 기자, 이제 수많은 제보, 의혹, 보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청조 씨가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과거에 트랜스젠더 남성이죠. 성전환한 남자한테 뭐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뭐 많은 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한 방송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이 된 트랜스젠더 A 씨에게 접근을 해서 이 여자친구와 이 성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며 이 성관계 방법을 문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A 씨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지난 5월에 A 씨에게 접근을 해서 자신은 기업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좀 굉장히 규모가 큰 이 프라이빗한 학원의 대표인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전청조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성별을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는 뭐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또 전청조 씨, 이 A 씨에게 여지없이 또 1,000만 원 좀 투자해라 또 라면서 돈을 했군요. 네, 투자 사기까지 벌이려고 했던 점 드러났고요. 어찌됐든 남현희 씨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병원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리고 실제로 약을 계속 먹었고요. 그때도 의심이 들었는데 근데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뭐 이게 진짜 사기꾼이면 뭐가 보이겠지였어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몰랐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남현희 씨의 목소리만 들어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도 또 전청조 씨를 좀 믿고 싶었던 것,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지배를 당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견해도 있거든요. 이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시기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는 여자 교도소를 출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초에 성전환 수술을 물리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한 7, 8개월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성관계가 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했다고 계속 이전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뭐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현 씨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씨가 시기상 성전환 수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뭐 들을수록 정말 아리송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임지혜 변호사님, 네. 남민 씨가 일단 전 씨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제로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좀 믿기 어렵다. 어떻게 몰랐냐? 그걸 눈치 못 챌 수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에게 접근해서 남성인 채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그 외에 일단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나 기구들을 통해서 절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과 물리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강하게 믿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오늘 앞서 남현희 씨가 이제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이 왜 속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여성으로 전 씨를 소개받고 만났지만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했고 그 부분을 어쨌든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믿어주고 존중해주려는 과정에서 임신을 했다고 착각까지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좀 국민들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또 나이도 있는 여성이 또 이런 유명한 선수가 이걸 몰랐냐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서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기 쉽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어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소명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다거나 우리가 사기의 피해자들을 보면은 다 정상적이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당했다 이런 표현하시는 홀린 경우 듯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에 홀린 듯이 당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지배당하고 정신적으로 억압받는 상황에서 뭔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다 보니까 벌어진 참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그리고 이 김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전 씨가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네. 뭐 재벌 일종의 놀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경호원 10명을 대동하고 다니는 사진이 공개됐는데 예. 김 의원께서 좀 공개를 한 거잖아요. 뭐 네. 애초에 좀 빨리 했었던 궁금증 해소됐을 것 같은데 좀 늦게 공개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일반인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경호원들이 그걸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공개되기까지 좀 제보자들도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제보자가 특정이 됐고 이제 특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실제로 공개를 하고 나서 그 경호원이라는 분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제보자한테 계속 전화하자. 예, 카톡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좀 2차 피해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근데 사진의 시기는 2022년도입니다. 일단 다시 나오지만 월급이 1,500만이다. 굉장히 많이 준 거잖아요. 정청 씨 맞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대체적으로 적게는 300만 원, 이제 많게는 1,000만 원, 1억 이렇게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돌려막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을 받고 이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받고 한 달, 2달 정도는 이제 이자를 한 200~300만 원씩 입금을 했다고도 합니다. 입금 내역도 있고요. 근데 입금 내역에 대체적으로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금자 명은 이제 은행 가서 떼어 보니까 네. 이제 전청조 씨의 어머니 아니면 전주 씨 어머니요? 네, 경호원 계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걸 보면 이게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셨지만 뭐 전청 씨 얘기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되고 진위 여부는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가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의원님. 네. 최근에도 이 전 씨가 한 독서 모임에 가서 네. 재벌 사칭해갖고 수강생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업체가 제가 말씀했던 시크닉스라는 법인인데요. 그 법인에서 한 건당 이제 수강생을 이제 30만 원, 15만 원씩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대체적으로 이제 20살에서 이제 25살 사이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30명 정도가 이제 한 타임당 이제 수강생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카톡이나 이런 걸 받아본 걸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보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제보자가 근데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 계속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100명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면 한 강의당 30명 이렇게 수강생을 들은 건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뭐 알려질수록 피해가 좀 눈덩이처럼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전 씨가 좀 이런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일단은 어떤 입장을 오늘 밝혔나요? 우선 전청조 씨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과거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했고요. 전청조 씨가 과거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자신과 연관시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남현희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좀 몰랐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남현희 씨가 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전청조 씨를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뭐 전청조 씨 친부가 재벌이 아닌 뭐 본인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청조 씨가 재벌 3세라고. 자기 친부가 재벌이 아닌 지명 수배범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또 새로운 제보가 등장한 건데요. 본인이 사기의 피해자인데 전청조 씨가 자기의 사기 사건의 가해자인 전모 씨의 딸인 것 같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전모 씨가 이제 전청조 씨의 아버지로 의심이 된다, 이런 제보가 나온 건데,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전모 씨 역시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와 이 아버지로 의심이 된 전모 씨는 2015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뭐 같이 살자고 주장을 하면서 뭐 집도 해달라고 했고요. 사업 자금을 편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법이 전창조 씨와 닮아 있습니다.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호가하는 굉장히 고급 옷을 입었고 좋은 가방이 들려 있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속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둘이 이제 모녀 관계, 부녀 관계인 건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워낙 이름이 특이하고 딸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찬조 씨가 딸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기당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피해액이 3억 원에 육박하는데 많게는 16억 원까지 편취당한 사람이 있고 네. 현재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지명 수배 중인 상태다, 이런 제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청조 씨 논란이요.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굉장히 재밌는, 웃으면 안 되는데 재밌는 뭐 밈이라고 하죠. 뭐 조합한 거 그런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자, 장가희 씨,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메신저 내용이죠. 전창조 씨가 다른 이웃과 나눈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SNS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좀 헛웃음이 나는 카톡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워낙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카카오톡까지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전청조 씨가 자신을 뉴욕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가 좀 서툰 듯한 문자를 많이 보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넥스트 타임에 놀러를 갈게요 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but your friend와 있으면 I am 신뢰해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뭐 네. I am 행복해요, I am 전청조 가지가지 해요, 이런 말도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온라인상에서 한 휴지를 판매하는데 I am 특가예요,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라면서 이런 말도 코믹하게 홍보 문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개명 전에 최순실로 불렸던 최서원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가 패러디에서 뭐 계속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유라 씨가 실제 사실 승마를 했던 선수로서 전청조 씨가 자기가 승마 선수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SNS에 최근에 글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I am 진지해요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300조는 왜 또 300조냐? 예전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가 은닉 재산이 300조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임재 변호사. 네. 또 뿐만 아니라요. 이 전청조 씨 고향으로 알려진 강화도에서는 돈가스 집이 갑자기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돈가스집 사장님은 지금 행복한 비명 지르고 계신 상황인데요. 예. 애초에 전창조 씨가 본인이 전청조 씨가 뉴욕에서 공부를 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제보자들에 따르면 왜 뉴욕이냐면 강화도에 거주할 때 이 돈가스집 상호에 뉴욕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집착해서 이 부분을 기억이 나서 본인이 뉴욕에서 공부했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제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돈가스집 사장님에 따르면 실제로도 이제 이 전 씨가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자주 와서 돈가스를 먹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이 돈가스집이 오르내리게 되면서 원래 사장님 내년쯤에는 폐업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폐업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뭐 이 사건으로 이득 보는 분도 계시네요. 자, 그리고요, 변호사님. 네. 전 씨가 이제 남현희 씨 속일 때 뭐 사용했던 가짜 임신 테스트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임신 테스트기. 요게 이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는요, 그러니까 수돗물에만 담가도 임신처럼 양성 반응, 그러니까 두 줄이 뜰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만우절이라던가요. 아니면 가짜로 친구들을 놀리거나 가족들을 깜짝 놀래주려는 의도로 종종 또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런 가짜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했다고 거짓으로 속인다거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실 사기죄에 연루되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서 어떤 관세나 어떤 출입을 할 수 있는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격적으로 이제 제재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 마지막으로요. 예. 좀 이 진지한 얘기고 되게 중요한 일인데 심각한 일인데 네. 이런 현상들 뭐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잖아요. 네. 좀 진지한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은 정말 이게 여윳돈을 가지고 전청조한테 준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다 대출을 받거나 근데 그것도 다 1금융권의 대출이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은 2금융권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카드론 네. 이 부분을 전청조가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자기 일요일 날 연락 와갖고 급하니까 돈을 당장 보내라라고 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토스나 아니면 핀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희화하면 피해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위축되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저는 희화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는요. 또 내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더 이상 의혹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마라톤에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인데요. 그리고 본인의 표현대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4시간 33분 04초의 기록으로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던 심장 이상설에 누구보다 강한 심장을 가졌다고 반박했던 그였습니다. 안 의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2달 전부터 매주 2-3번 새벽에 일어나 지역구인 성남의 탄천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는 정치인은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1,600만 원짜리 옷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옷이 팔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명품이어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초고가 의상의 비밀은 바로 가수 이찬원 씨의 무대 의상으로 이 씨는 이 옷을 올해 위아자 나눔 장터에 기증했습니다. 모든 판매 금액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는 행사인데요. 낙찰자는 이 씨의 팬카페 회원인 73세 손모 씨. 손 씨는 이찬원 씨의 기부에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어 경매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수의 그 팬이란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픽은 영상으로 보시죠. 드럼통 안에 담긴 무언가가 펑 하고 터지는 모습 영상을 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순식간에 파란색 거품이 통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도 도망가기 바쁜데요. 이스라엘군이 지하 땅굴 속에 숨어 매복 중인 하마스를 잡기 위해 스펀지 폭탄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그 위력을 보여주는 실험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거품 형태로 폭발하고 급속히 구는 이 스펀지 폭탄을 통해 동굴 입구나 틈새를 막아 하마스를 소탕한다는 작전인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나 폭탄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는 세상. 그래야 하는 현실이 참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에 앞서서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라고 하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습니다.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국무회의 주요 발언 듣고 왔습니다. 바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은 가장 슬픈 날로 정해봤는데요.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는데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으며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네, 이 영상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어제 추도 예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요, 이 야권이죠. 추모대 시민 추모대가 아닌 왜 교회에서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강북의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보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미 지난해 4차례나 사과의 말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4일 연속 추모 장소에 방문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참석 여부를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좀 정쟁화될 경우에 지금 민생으로 정권의 이 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따라서 추도 예배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주 대변인. 네. 뭐 작은 우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 대통령 추도사에 또 사과가 없었다라고 뭐 야당 쪽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1주기 159명의 국민의 목숨이 정말 안타깝게 사라졌죠. 네.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요.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도 따뜻한 손길을 내비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다. 네. 맞습니다. 가장 슬픈 날이죠. 근데 그걸 더 슬픈 날이 뭐냐면 더 슬프게 하는 건 말로만 슬픔을 하신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부재했습니다.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 유가족들은 물었죠. 그런데 아무도 국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참여할 시간에 거기 가시면 안 됩니까? 결국에는 유가족들이 그런 걸 바랬던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결국에는 유가족에게 두 번의 아픔을 준 것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모질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 어제 이태원 추모 장소에 이뉴한 혁신위원장하고 네. 참석을 했는데 일단 뭐 일부 참석자들이 뭐 야유하고 욕설을 했는데 같이 계셨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어제 그 이뉴한 혁신위원장 또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또 최고위원 몇몇 분들이 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개인 자격으로 저도 함께 이 자리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 행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 대중 속으로 이제 자리를 내서 자리를 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하나하나의 정치적 구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호, 과격한 행동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모하는 마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추모하는 표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해가면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까지 찾은 혁신위원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모질게 얘기하고 박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안아준 게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물가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주는 건데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여한 혁신위원장이 간 건 잘하신 일인데 대통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대통령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모제는 직접 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모는. 근데 왜 박정희 추도식에는 가면서 이태원 유가족들 1주년 아주 얼마 안 된 그 추도제는 왜 가지 않았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에서 그런 추모를 하시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유가족들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가장 뼈아픈 건 그 교회 간 것도 뼈아픈데 교회 뒷자리에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질 분을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유가족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잘못됐다. 가셨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칭찬했었을 거예요. 조금 수모를 당했더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잘못하셨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의 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장관입니다. 또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일도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라고 이 추모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추모하는 공간에 그 추모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참석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보니까요. 고경이 관건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인요한표 쓴 약, 이게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사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당 탈색을 시도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정광진 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영남당 이미지를 빨리 벗고 전국 정당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도권 121석 가운데 실제로 18석밖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남권 의원들이 워낙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영남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더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원회가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내진 못하겠지만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수도권 정당화할 수 있는 기틀을 놓는 데는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 공식 첫 일정을 시작하는데 일단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합니다. 일단 통합 강조하지 않습니까? 서영주 대변인은 인요한표 혁신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단지 좀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강서구청의 이 참패 요인이 당내에서 말하자면 이준석, 유승민을 끌어안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은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않았었을까요? 호남을 배척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강서구청에서의 참패는 문제는 용산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한 불소통 이런 부분을 강서구민들이 그 투표로 심판한 거면 결국에는 용산을 향한 메시지가 먼저 나가는 게 일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냥 당내 국민이 뭐가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은 노력은 가상하나 오답을 지금 자꾸 내고 있다라는 차원이고 5.18 국립묘지 가시는 거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한번 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런 5.18 정신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잖아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혁신의 어떤 나머지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소기의 성과, 국민들이 보는 만족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혁신위가 이제 대사면, 인요한 혁신위가 대사면 안건을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단은 서영주 대변인은 이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엄청나게 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소통의 문제예요. 근데 혁신이가 그 스타일을 용산하고 닮아가는 것 같다. 뭐 당사자들하고 물밑에서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언론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면의 의사가 우리 당에서 혁신위에 올리는데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당신들 내가 적선하듯이 사면해 줄 테니까 따라와. 이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진 대표님 대사면 제안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혁신이 1호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네. 이 혁신이 안건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최고위원에 속해 있는 분들과 얘기를 좀 해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부터 포용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이 사면과 관련한 안건을 낸다면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뭐 여러 긍정적인 논의를 해서 네. 사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네. 다만 이 사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인영 혁신위원장도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네. 충분히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결국엔 이들이 신당 창당을 두고 뭐 태클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요. 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신당 창당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례 의석들을 통해서 등원하기 위한 신당 창당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포용의 관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같은 팀으로 원팀으로 끌어올 네. 수 있는 작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